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피규어 AI가 AI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3를 공개했습니다. 집과 호텔, 식당, 창고 등에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로봇인데요. 이미 BMW 공장에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피규어 AI가 이제는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로봇을 들여보낼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픈 AI는 동영상 생성 AI 서비스 소라2를 공개했습니다. 오직 소라2로만 만든 영화까지 함께 공개해서 많은 창작자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제는 배우가 없어도 조명과 미술, 음향 전문가가 없어도 감독이 혼자서 AI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간이 설 자리가 계속 좁아지는 것만 같은 요즘,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도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고민해보시죠. 오늘도 지난 2주간의 AI 소식을 알려드리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두 번째 코너인 AI 라운지에서는 하이의 고문이자 법무법인 DLG의 대표 변호사이신 안인철 변호사님께서 데이터 패권을 둘러싼 각국의 전략과 한국의 길을 제안해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퓨처 스포츠 시간에는 철규님이 소라네오 감독의 2024년작 해피엔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세븐틴의 박수.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AI 패치노트와 함께 해주실 분, 오늘도 인강지능연구소 하이의 장지웅 사무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제 피규어 AI가 새로운 로봇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네. 우리들의 뭐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첫 소식도 뭐 비슷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름을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미국 버몬트주의 상원 의원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AI로 1억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라고 경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이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향후 10년 안에 미국 내 최대 1억 개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이 미국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AI와 로봇 기술은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직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AI의 영향으로 현재 간호사의 40%, 트럭 운전사의 47%, 회계사는 64%, 교육보조원은 65% 등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 샌더스 의원은 폭스뉴스의 기고문을 통해서도 대기업들이 AI와 로봇 기술을 통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건비 절감을 단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AI와 로봇 기술은 미국 내 수천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일론 머스크, 마크 저크버그 등 테크 부호들이 이 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AI를 통해 서민을 돕고자 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보다는 부와 권력을 더 집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4억 정도인데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네요. 그렇죠. 3분의 1 가량이 사라진다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럼 샌더스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로봇세 카드를 꺼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로봇세 카드는 어떤 건가요? 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 의원이 이 인공지능이 초래할 대량 실업 사태에 대응해서 로봇세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 로봇세는 AI의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하는 주세 정책입니다. 다만 이 구상은 진보 진영만의 전유물은 아닌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지난 2017년 유사한 개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로봇세 외에 다른 그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주 32시간 근무제 도입, 기업 이사회 노동자 참여 확대, 친노조 법안 통과 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에서 테크 관련 창업자들이 아예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 논의했었던 기본소득의 내용들도 이 로봇세와
같은 명목으로 이제 세금을 거둔 걸 이제 기본소득으로 사용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로봇셀을 포함해서 사실 미국 정치권에서는 AI를 둘러싼 규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AI 기술 주도권을 잡아야 하며 중국의 기술 우위는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AI의 사회적 영향에 우려를 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 32시간제, 자동화 전환 기업의 로봇세 부과, 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32시간제 너무 탐나네요. 네, 그러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뭐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도 지난 9월 23일에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AI 시대에 함께 살아갈 길을 묻다 토론회가 오전에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AI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피하지 말고 정치의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것도 절대 빠른 시기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는데요. 이 이혜민 의원은 버니 샌더스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우려하는 미래는 미국식 모델이고 생산성 향상이 자본가와 소유주에게만 집중되는 이 모델이 결국 대규모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어서 미래에는 인구 감소로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재원 확보의 수단으로서도 이 로봇세가 사용될 수 있다라면서 유럽연합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을 시작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로봇 산업 위축의 우려가 있고 이미 기업은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로봇세라는 개념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한계도 현재 논의에서는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혜민 의원은 그 본인이 아마 그 구글이라는 빅테크 출신이어서 아마 이런 이슈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새로운 기술이 불러올 미래에 대한 그 우려가 훨씬 더 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언젠가 저희의 이 방송에 함께 나와주셔가지고 좀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로봇세가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이 로봇세를 그 부과하는 방식, 부과하는 기준들이 어떻게 정립이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계속 전해주실까요? 네, 다음 소식은 오픈 AI 영상 생성 AI 소라2가 딥페이크 저작권 논란에 옵트인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오프닝에서 우리가 언급했었죠. 이 예. 오픈 AI가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동영상 생성 AI 서비스인 소라2를 공개했는데요. 이 출시 일주일 만에 딥페이크 오용 및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자 기존의 옵트아웃 방식을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옵트아웃에서 옵트인으로 바뀌었다는데 이게 둘의 차이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죠.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옵트인은 뭐고 옵트아웃은 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콘텐츠 저작자가 별도로 콘텐츠 사용 금지를 신청해야 되는 방식, 이걸 우리는 옵트아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권자에게 콘텐츠를 생성을 하려는 사람이 사전에 허가를 요청하는 방식을 옵트인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옵트아웃 방식이 관리 책임은 줄어서 편리하겠죠. 그래서 네. 많이 선택할 수는 있는데 이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옵트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오픈 AI는 옵트인 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저작권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자들에게 수익 배분 방안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많은 관리자가 새로운 형태의 인터랙티브 팬픽션에 매우 흥미를 느끼면서도 자신들의 캐릭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통제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딥페이크 오용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이를 돌파하겠다라는 올드먼의 배팅은 시장에 통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빌 피블스 오픈 AI 소라 부분 대표는 넥스를 통해서 소라 출시 5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면서 최근 주간 활성 이용자 8억 명을 돌파한 챗 GPT보다도 빠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픈 AI는 이제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서 수익을 배분함으로써 이 모두가
같은 그렇죠. 생태계 안에서 놀게 만들겠다. 뭐 네. 이런 구상인 것 같네요. 네, 자기들이 맞습니다. 판을 가야겠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 애플에서도 보니까 AI 훈련과 관련해서 그 데이터 저작권 문제로 소송에 걸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과학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인공지능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스니 다운스테이트 의대의 신경과학자인 수사나 마르티네스 콘데와 스티븐 맥크릭이라는 분이 애플을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애플이 그림자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불법 도서 저장소의 자료를 포함해서 불법 복제 도서를 AI로 훈련하는 데이터셋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중에 자신들의 저서도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고소했습니다. 이 신경과학자들은 애플 측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저작권 침해 자료 사용을 중단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했는데요. 이 애플의 저작권 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프랑스 당국이 애플의 시리를 수사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6일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이 애플이 시리로 데이터를 무단 수집한다라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네. 프랑스 경찰은 애플이 시리를 통해 사용자 녹음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프랑스 단체 인권연맹은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시리 대화를 녹음, 수집, 분석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에 애플을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실 애플뿐만 아니라 AI 기업들은 최근 AI 저작권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작가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고요. 오픈 AI 역시 저작물 무단 이용 혐의로 피소된 바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은 최근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을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에 합의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야, 2조 엄청난 원에. 금액이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엄청난 금액이에요. 네, 사실 그 빅테크들이 뭐 저희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와 의심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좀 기준 좀 더 정해지고 관련한 법률들도 만들어져야 사실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느 것을 우리가 쓸 수 있고 쓰지 못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떤 윤리적 기준을 잡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네, 그러면 지금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패치노트 장지욱 사무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AI 라운지입니다. 철규님, 혹시 작년에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라인야오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이번에 자민당 총재가 된 다카이치 사나이 씨가 또 당시 경제안보상으로 그 이슈를 주도하기도 했죠. 온 나라가 사실 그 이슈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사실 우리가 만든 사업을 뺏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기억을 못하시는 분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은 우리나라 IT 기업인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IT 기업의 대표적인 글로벌 성공 사례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네이버는 일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소프트뱅크와 전략적인 제휴를 하기로 하면서 50대 50으로 라인야오라는 합작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던 중에 라인 메신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오 지분을 정리하라고 압박하게 되면서 이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한국이 그냥 잘 키운 서비스 하나를 일본 정부가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정부가 관심을 진짜 두고 있는 것은 라인이 쌓아두고 있는 데이터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네, 데이터. 사실 또 그런가 하면은 미국도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지분을 20% 이하로 낮추라고 또 하기도 했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 미국과 중국이 데이터 주권을 두고 다툰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을 고도화하려면 사실 데이터의 절대적인 양이 주도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고 결국은 데이터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21세기 초반인 디지털 전환의 시대였다라면 지금은 그 중심에 AI와 데이터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AI 라운지에서는 주요국들이 어떤 방식으로 AI와 데이터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고문이자 법무법인 DLG의 대표 변호사이신 안희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귀한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이번에 지난주에 발행된 인간지능연구소 뉴스레터에 기고하신 글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AI 경쟁은 단순히 기술력 싸움이 아니라 규범 경쟁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사실 AI라고 하면 다들 이제 기술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AI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의 산물을 넘어서서 국가의 경제 성장 전략, 기업의 생존 전략, 나아가서 외교와 안보 전략까지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마치 예전에 1980년대에 기름이 전 세계에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됐고 그걸 위해서 전 세계 외교, 안보 여러 가지가 함께 전략적으로 싸웠었거든요. 여러 국가 간에. 그렇죠.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AI 발전은 사실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과거의 3, 40년, 50년 전의 기름이 지금의 데이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각국의 데이터의 확보, 이동, 보호, 활용 등을 둘러싸고 전략적으로 규범을 정립하고 있고 이제는 기술 경쟁을 넘어서서 데이터 법제와 국제 규범을 둘러싼 전략적 룰 세팅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럼 각국이 이 데이터 패권을 쥐기 위해서 방금 이제 룰 세팅, 그러니까 법과 제도, 국제 규범을 이제 이렇게 무기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서 그 뉴스레터에 기고해 주신 글에서 이 4대 주요국들이 모두 상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AI에서 현재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은 어떤 전략을 채택하고 있나요?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주의 기조하에 혁신 촉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무조건 미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역동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거기서 미국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최대한 정책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슈퍼컴퓨팅 인프라 같은 전략 자산에 집중 투자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입법이나 정책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25년 1월 23일자로 행정명령 하나가 나왔었어요. 미국의 AI 리더십 장애물 제거. 그래서 removing barrier. 그래서 장애물 제거 to American leadership in AI예요. 그래서 굉장히 AI가 미국에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되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죠. 그러다가 25년 7월 23일 날 얼마 안 됐죠. 3개월 전인데 AI 경쟁 승리. 미국의 AI 행동 계획 거의 약간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inning the AI race 한 다음에 America's AI 액션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인 이런 제도를 갖다가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기술적 우위와 더불어서 법과 제도의 유연성 그리고 AI 미국 중심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AI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냉전 시대에 그런 소련과의 경쟁을 우주 경쟁하던 시절에 그거 같아요. 그런 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엄청나게 퍼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도 심한데 중국이 발전한 것보다 자기네가 무조건 발전하겠다. 이 기조로 무조건 막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삼성이나 TSMC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게 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이 큰 전략 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AI 그레이트 어게인. 네,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미국 키워드가 유연성이라면 항상 유럽연합은 요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대치되는 그런 전략들을 좀 써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유럽연합은 좀 다른 전략이 있어요. 여기는 규제와 규범 중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규범을 통한 주도권 확보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EU는 이미 그 AI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인 정보 또는 데이터 관련해서 GDPR이라고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규범인데 국제 표준인데 네. 이건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 데이터 회사들과 AI 회사들이 이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렇죠. 유럽이라는 큰 시장을 공략하려면 이걸 따라야지만 합법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EU는 이때 GDPR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큰 어떤 규제적 표준을 만들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도 유럽의 규범을 따르도록 아예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성공을 딱 하니까 이러면 EU 인공지능법, 그러니까 EU AI 액트라고 전 세계 최초의 법이에요. 이걸 제정을 했거든요, EU가. 네. 그랬을 때 EU가 그럼 인공지능도 우리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표준적 규범을 만들어 버리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우리 EU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만들었고 실제적으로 이 규범이 거의 표준처럼 돼가고 있어요. 아 정말 야. 실제 예. 현장에서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EU AI법, 인공지능법은 위험 기반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신용평가 이런 것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AI는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시키거나 보석 같은 걸 통해서 가석방을 시키는 거를 AI가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석방을 시킨다 이런 거 이제 금지되는 겁니다. 과거에 실제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아예 금지하고요. 그다음에 의료나 고용처럼 인권이나 사람이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I는 고위험금으로 분류해서 아예 강력한 규제를 받고요. 그다음에 범용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거기까지 세분화해서 규제를 순차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규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EU가 과거에 그 자동차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배기가스 관련된 규제들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을 약간 주도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AI에서도 똑같이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21세기의 원유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21세기의 미터법을 좀 새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정말. 네. 그러니까 규범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나겠다는 전략이 이제 EU의 전략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EU에 있는 EU 소재한 AI 회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되게 유명한 테크 기업들이 딱히는 없었던 것 거의 다 같아요. 미국이에요. 맞아요. 미국이거나 기사에서 야 중국이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그렇죠. 기사는 항상 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럽 회사가 진짜 훌륭한 AI 회사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EU가 본인들 기업, EU의 기업들의 발전을 빨리 성장시키고 미국 회사나 중국 회사를 따라잡기 위해서 규제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미국이나 중국 회사가 좀 더디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전략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시장 내에서 강력한 규제를 만듦으로써 그런 해외의 AI 기업들이 좀 시장 진입을 느리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조금 시간을 벌겠다라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정말 예. 그런 관점도 확실히 유효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AI가 정말 거의 막 말이 미친 듯이 달리듯이 지금 발전이 별다른 규제 없이 윤리적인 고민이나 이런 거 없이 막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가 엿들었거든요, 옆에서. 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저작권 소송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쟁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니까 분쟁이 많아지면 저는 어쨌든 간에 할 게 좀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사실 이게 기술이 발전할 때 이게 어떤 경계가 없이 발전을 하다 보면은 반인류적이고 반인권적인 기술로 변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어쨌든 좀 조금 그 속도를 조절해주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 경계를 갖다가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이 규범 전쟁을 하면서 EU라는 곳에서 목적이 정말로 그 다른 나라의 속도를 늦추고 자기네 쪽의 기업들이 빨리 따라잡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규범을 통해서 뭔가 AI의 무분별한 발전이나 좀 비윤리적 성장 갖다가 좀 조절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또 생각은 들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전략도 있지만은 또 인류한테는 또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 않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아시아로 또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AI 강국 중국은 또 어떤가요? 예,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국가가 꽉 쥐고 흔들 거라는 생각을 하시죠, 다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의 핵심 원칙은 데이터의 주권적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중국이란 나라가 가져가겠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데이터 안전법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네.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전히 정부 승인 사항으로 만들어서 중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아예 해외로 데이터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가 중국에 진출했다. 그럼 당연히 그 글로벌 회사의 모회사나 중심적인 회사는 해외에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내 서비스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는 무조건 다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보안 평가나 표준 계약 체결이나 정부 신고나 승인이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자국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중국의 규제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니네 중국 들어오려면 이런 거 다 수용하고 들어와야 돼. 근데 이제 중국이 워낙 큰 마켓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마켓을 통해서 그 큰 마켓의 매력적인 마켓을 통해서 규제를 딱 펼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제 중국 시장에 그렇죠. 들어와서 훌륭한 AI 회사들이 서비스를 하되 그 데이터가 중국 소나기에 이제 잡히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콧대가 높은 애플도 데이터를 결국에는 공유하도록 만들었었고 그리고 또 중국은 그 자국 내에 일어나는 모든 결제 데이터들을 국가의 어떤 공공기관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모이도록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데이터를 국가가 모두 통제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는 그 데이터라는 건 개인 정보가 되게 많기 때문에 또 높은 가치의 개인 정보는 사실은 익명화되지 않고 이렇게 아예 좀 이름이나 이런 중요한 정보가 다 공개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이터가 가치가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고 해서 모든 걸 익명화시키면 사실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나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하게 하는 나라들은 네. 대부분 다 익명화시킨 그런 데이터를 서로 유통하고 소유하고 활용하거든요. 네. 이런 데이터는 아무리 학습을 해도 별다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중국은 가치가 높은 데이터, 지금 뭐냐면 다 까발려진 데이터, 이름, 생년월일 모든 게 까발린 데이터를 직접 활용해서 데이터 학습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니까 고퀄리티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AI 사회가 견고화될수록 이렇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렇게 딱 데이터를 쥐고 국가가 흔들 수 있는 나라들이 AI 발전 속도는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중국이 사실 이미 다른 분야에서 되게 비슷한 전략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그 학습 효과로 또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경쟁을 펼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예, 일본도 AI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때 조금 기술이 일본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에서는 약간 좀 못 미치게 이제 AI 기술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스타트업 그렇죠. 생태계도 한국이 더 나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했었던 시절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일본이 아니야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일본은 경제 안보를 전면으로 내세웁니다. 경제 안보. 예, 아까 전에 라인 사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25년 5월부터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법은 중요 경제 안보 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되게 긴 이름의 법인데요. 그렇네요. 예, 이는 연구자나 기업 인력이 민감한 기술이나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국가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허가제로.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또 흥미로운 거는 이 심사 제도가 일본
자국 내의 국민이나 자국 내의 회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본과 협력하거나 공동 사업을 하는 외국 연구소나 기업한테도 효력이 미쳐요. 굉장히 넓네요 적용 범위가. 예, 굉장히 그러니까요. 넓습니다. 아. 네. 네, 국경을 넘어서 기술 및 데이터 보안 체계를 갖추겠다, 그런 경제 안보를 갖추겠다는 의도인데, 사실 각국의 데이터 패권 확보 전략을 정리해 보면은 미국은 유연성과 기술 혁신, 그리고 EU는 규범과 보준화, 그리고 일본은 경제 안보, 중국은 주권적 통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우리의 GDP 자체가 큰 것도 아니고 네. 또 아무래도 또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상 국제 표준을 주도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나라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국은 다시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그렇죠. 그 힘을 투사하는 건데. 네. 네. 맞아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해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일단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예산 격차예요. 아. AI 산업은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물리학이었었는데요. 네. 물리학에서 가장 연구비 안 드는 곳이 이론 물리입니다. 그냥 이론 물리는 연구비를 국가한테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요, 1,000만 원을 이론 물리학자 중에 상당수가 어떤 거에 쓰냐면 논문 다운받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영문 원서 교과서 사는 비용으로 써요. 장비가 필요가 없군요. 예, 그렇죠. 앉아갖고 이제 열심히 수학자, 물리학자들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엉덩이 싸움. 예, 엉덩이 싸움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AI 산업은 확실하게 어떤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고 기반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고 이 연구를 갖다가 얼마나 많은 예산 속에서 진행을 하냐에 따라서 확실히 기술력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산업 인프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네. 근데 AI 산업의 R&D 연구개발 관련해서 한국의 민간 예산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약 10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네. 예,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한 탑 1과 2고 거의 이제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탑 3부터는 어디가 탑 3라고 정확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네. 그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 탑 클래스 그 저널 논문에 AI 논문을 내는 편수는 중국이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라는 그런 통계도 많고요.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으로 AI 연구를 많이 하면서 중국 대학들의 랭킹이, 물론 랭킹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논문 편수를 포함한 연구 랭킹이 전 세계 대학의 50위 안에 중국 대학교 15개 정도가 들어간다. 50개 안에 예. 15개가.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은 예산을 통해서, 중국의 그 똑똑한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큰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사실 우리가 AI 3대 강국 이런 목표를 지금 막 내세우고 있는데 100분의 1이면 사실 이건 정말 격차, 그 추격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은 또 뭘까요? 그러면은 예,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국제 연구 개발 협력입니다. 협력. 예,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물리 올림피아드 하듯이 네. 야 어쩔 수 없어 앉아서 열심히 연구해서 무조건 미국, 중국, 선진국하고 모든 영역에서 그냥 1대1 경쟁하겠다라는 그런 환상은 버려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00분의 1 예산이면요, 그 우리나라가 특정 분야에 모든 예산을 쏟아부을 때 미국과 중국은 100개의 AI 분야에 쏟아부을 수 있는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면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예, 그 한국이 강점을 가지거나 파급력이 큰 분야를 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컨대 반도체와 AI를 결합한다거나 의료 바이오 AI 또는 제조나 스마트 팩토리 AI 같은 영역들이 있고요. 또한 요즘에 한국 K컬처가 장난 아니잖아요. 대단하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가끔 비판적인 사람은 야 K컬처가 이렇게 뛰어난데 AI가 안 뛰어나면 한국은 결국에는 앞으로 문화로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냐라는 얘기할 정도로 K컬처가 대단한데 네. 이런 한국의 언어나 문화적 특수성, K컬처의 뛰어남을 활용한 AI 서비스 이런 것도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딱 정해갖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집중해야 될 그런 분야를 정했다면 국제 협력은 왜 필수적인가요? 예, 사실 이거는 명확하게 예산 부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냥 또 우리나라의 연구자나 인구가 많아서 야 우리가 돈 마음껏 쓸 테니
너희들 열심히 연구해봐. 연봉도 많이 줄게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사실은 국제 협력 필요 없고 독단적으로 그냥 그렇죠. 밀어붙이면 돼요. 자급자족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중국이 그렇죠. 그렇죠. 중국의 막대한 예산으로 중국에 많이 있는 그 천재 같은 연구원들한테 연구자들한테 야, 돈 많이 줄 테니 한번 연구해봐. 이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데이터도 자기네가 다 관리해요. 데이터 주권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은 그냥 야, 우리 돈 많고 사람 많으니까 밀어붙이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한국은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인구도 줄고 있고. 맞아요. 네, 정말 맞아요. 너무너무 줄고 있어서 아마 한국의 전체 AI 연구자 숫자가 미국 한 대학교 숫자하고 비슷할 겁니다. 거의 네. 그렇죠. 한국의 AI 대학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몇 개 대학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참 좌절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 유럽 연합의 호라이전 유럽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유럽 연합의 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21년부터 27년까지 953억 유로. 아마 이게 한 200조 가까이 될 거예요. 굉장하네요. 한 150, 60조. 네. 그 정도 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돼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R&D 프로그램이에요. 최대 규모. 예.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 유럽도 같이 하는 거고 이유도 전 세계에 우리 같이 과학 연구 같이 하자라고 네. 하면 너도 와 해갖고 같이 다자간 연구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 한국이 껴 들어갔어요. 이것도 다행이네요. 사실은 못 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에 정식으로 여기에 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연구 컨소시엄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더 넘어서서 미국, 뭐 중국, 일본 이런 선진국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결과물을 공유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10조만 쓰고요. 좀 얌체 같지만 중국한테 990조를 쓰라고 한 다음에 야 이거 좀 극단적인 예예요. 그래서 1000조짜리 연구를 한 다음에 야 이 결과물을 같이 하지 않았냐? 우리 같이 결과물 공동 사용 권한을 줘라.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좀 부족한 걸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한번 하면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예산 부족을 좀 한계를 뛰어넘고 네. 글로벌 AI 표준이나 규범 왜냐하면 전세가 같이 연구를 했으니까 글로벌 표준이 돼요. 그 그렇죠. 결과물이나 네.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걸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규범을 만드는 주체로도 참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그 한국의 법제도적 대응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까요? 예, 그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게 신기하게 전 세계 두 번째 법입니다. AI 관련된 법은 세계 두 번째 법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산업 성장이 기대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안보와 개방 그다음에 성장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일본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제도를 통해서 안보를 갖다가 네. 추구했고 근데 한국 역시도 국가 핵심 기술이나 안보 관련 AI 기술에 대해서는 일단 통제를 하는 법제화가 계속 발전돼야 되는데 네. 동시에 이거를 성장시키는 방향에 초점도 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통제가 너무 강해지면 혁신이나 이런 것이 또 위축될 우려도 있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통제 강화하면서 연구개발 개방성과 혁신을 훼손하면 안 되는데 훼손하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설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네. AI 법제는 계속 이 산업 쪽의 의견만 많이 듣고 아무래도 그렇죠. 보안 쪽에서는 또 보안 쪽 입장만 들으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춰지고 있어서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 데이터 패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명확한 전략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실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세운 만큼 데이터 패권 경쟁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하루빨리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이나 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좀 잘 관리하고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저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때문에 국가 행정망이 전부 마비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 서버 이중화도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공무원들의 업무 자료를 저장하는 G 드라이브는 백업 서버까지도 같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전부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또 공공 데이터 대부분이 막 엑셀로 작성하면서 막 보기 좋으라고 막 셀 병합도 하고
하고 막 이러느라고 사실은 이게 데이터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는 좀 좋지 않다 이런 비판도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요번 이 화재 사고가 좀 슬퍼요. 그렇죠? 맞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본적인 데이터 거버넌스가 무너진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실 아까 제가 원유의 예를 들었었는데 기름이 다 유출된 겁니다. 기름이 다 새버렸어요. 다 새버린 거예요. 우리 기름통에서 다 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정말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뢰 가능한 관리 체계까지 갖춰야 됩니다. 네. 요 관리 체계가 무너지면요 기름이 유치되는 것처럼 데이터 유치되면은 AI 산업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리까지도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런 제도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안인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AI 패권 경쟁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법과 제도까지 동원한 전략적 경쟁이다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나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컨텐츠를 통해 만나는 미래 사회, 퓨처 스포.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각종 컨텐츠를 통해 미래를 엿보는 퓨처 스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철규님이 직접 준비해 주셨죠? 오늘은 영화를 소개해 주실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은 2024년 소라네오 감독의 영화 해피엔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 출신의 감독으로 유이치 사카모토의 아들로 유명하기도 한 감독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작품은 AI 감시 체계와 청춘 세대의 저항을 좀 섬세하게 그린 이제 근미래 배경의 영화인데요. 이제 배경은 가까운 미래 일본, 이제 대지진 경보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이제 작은 장난을 벌이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역시 일본은 지진이 꼭 들어가는군요. 지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음악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아무튼 주인공인 유타와 코우가 교장의 차를 학교 세워판에 세로로 세워버리는 장난을 이제 치는데 이 사건 이후에 학교는 이제 전면적인 AI 감시 시스템인 파노프티를 도입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얼굴, 행동, 심지어 감정까지 실시간으로 기록 평가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또 교정 한복판에 그 감시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크린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감시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동시에 감시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이게 파노프티라는 이름이 마치 파놉티콘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AI 감시 체계인 만큼 이제 파놉티콘에서 차용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엔 단순한 관리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또 스스로를 감시하는 사회, 또 안전을 위해 대지진 경보가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에 놓이게 됩니다. 또 규칙을 위반한 학생은 자동으로 점수가 깎이고 그것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면 또 AI가 경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AI가 이 학생들의 그 사회적 평가를 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군요. 네,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다 녹화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기록되면서 다 평가를 하고 벌점을 매기고 어떻게 보면은 작은 사회의 모습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확실히 이 학교라는 그 배경을 일본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영화의 무대는 학교지만은 사실상 국가 감시 체계의 되게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학생들은 감시를 피하려고 또 애쓰면서 동시에 그런 갈등축이 생깁니다. 동시에 시스템 보호를 원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네. 감독은 이를 통해서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AI 감시 체계를 안전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가 단순히 기술의 공포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AI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변화를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주인공인 두 친구 유타와 코우 그리고 음악 동아리 친구들은 각자의 정체성과 감정을 숨기거나 포기하며 살아가지만 또 와중에 우정과 연대를 통해 또 작게 저항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상과 감정이 사실 모두 기록되는 사회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일상과 기록은 다 데이터화되고 하고 그렇죠. 있죠 이미 사실. 그렇죠. 그럼 이 사회에서 우리의 진짜 나는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이런 서로의 상호 감시 체계, AI 감시 체계에서 자유란 무엇이고 또 감정이 감시받는다면은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거 너무 무서운 세상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느끼는 것들이 전부 다 감시가 된다. 기록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것을 느낄 때 그것이 국가가
어떻게 그걸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표준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스스로를 너무 검열하다 못해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매우 극단적으로 제한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저도 이 대본 이제 보면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네. 이 설명만 들었을 때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가 맞아요. 저도 딱 그 영화 떠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인간의 감정을 이제 그 이퀄리브리엄 속에서는 이제 인간의 감정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회 문제를 뭔가 해결하려고 맞아요. 하는 형태라면 그렇죠. 지금 이 영화는 이제 AI를 통해서 그 감정을 어쨌건 컨트롤해 보려는 시도의 그렇죠. 수단으로서 지금 AI를 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 이런 영화들 혹은 이런 소설들 속에서 나오는 그 주제들 이런 소재들의 기반은 인간이 분명히 감정적인 동물인데 뭐 정치의 영역도 그렇고 뭐 보통은 인간이 이성적인 인간이 뭔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어떤 프레임 속에서 많이 생각들을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맞아요. 사실 감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닌데 그렇죠. 뭔가 이걸 제한하거나 뭔가 이 감정이라는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이성적이고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환상 그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AI 감시 체계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총극이 생겨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선생님이 자습하라고 교실 밖으로 내보냈는데 네. 이제 AI는 벌점을 매기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무단 이탈한 나갔으니까.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는 그런 세계.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윤리적인 그런 부분이 좀 약간 헷갈리는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자유의 기준이 또 보이지 않게 저항하는 능력으로 또 바뀌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는 사실 바로 그 지점들을 이제 섬세하게 포착하는데요. 네. 또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이 파노프티 시스템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점점점 퍼집니다. 난 이런 거 보면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대리만족? 약간 저희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못 해봤잖아요. 못 해봐서. 아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보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이제 감시 카메라에 혼동을 주는 거죠.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시스템부터 이제 해킹, 그러니까 그 어떤 기술적인 해킹이 아니라 그거 약간 이제 비꼬는 방식으로 그런 제도적인 해킹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시스템은 행동의 이유가 아니라 결과 위험도,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속에서 학생들은 점점 서로 의심하게 되고 또 관계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행동들 자체가 다 머릿속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AI를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할까 이걸 갖다 계속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내 감정 자체가 없어지고 정말로 머릿속으로만 그 결과물을 생각해서 행동하게 돼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굳이 AI 감시 체계가 아니더라도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처럼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 이를 통해서 AI 기술이 윤리를 대신하게 될 때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또 감정은 예측 가능한 데이터로 변하고 또 불안과 슬픔은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끝내 그 모든 감시 아래서도 사람과 사이의 신뢰와 연대만은 통제할 수 없다는 이제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데요. 사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런 거 있어서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AI 시대를 살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또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지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AI 기술이 윤리를 대신하게 될 때. 맞아요. 사실 그렇죠. 그 주위에서는 그런 분들 없으세요? 제 주위에는 꽤 많거든요. 뭔가 AI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법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져서 우리가 이제 뭔가 각종 범죄나 이런 것들로부터 충분히 안전해질 수 있을 거라는 맞아요. 환상. 맞아요. 맞아요. 중국에서 이거는 되게 예전 기사긴 했었는데 그 중국의 거리에 있는 CCTV들을 통해서 얻어진 얼굴이나 이런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범죄자를 사전에 잡아내거나 하는 시스템을 맞아요. 도입하겠다라는 기사가 우리나라에 떴을 때 네. 많은 반응들이 우리나라에도 오히려 CCTV 많은데 긍정적이었죠. 네. 이거 왜 안 쓰지? 이거 너무 좋은데? 라는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 당시에서는 사실 소수의 얘기들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주위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제의 영화,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좀 대중에게 알려지고 같이 고민해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맞아. 그것도 범죄를 그렇죠. 예측을 해서 잡는다. 맞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또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게 이 결국에는 AI가
누군가의 행동의 결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AI가 처음부터 기술이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떤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누군가의 입력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기준을 스스로 세워 나가는 걸 텐데 그러면은 과연 그 기준을 입력하는 그 주체는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AI도 사실 스스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도구로서 볼 때 결국 그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그 AI 뒤에 있는 사람의 의지 이거를 우리가 또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실제로 드네요. 영화에서도 결국 이 시스템을 도입한 거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교장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판단 기준이 학교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술의 이면에 담긴 어떤 권력이나 어떤 그런 심오한 뜻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또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라네오 감독의 해피엔드를 통해 감시사회 속 인간의 자유와 연대를 살펴본 퓨처스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콘텐츠로 미래의 단면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을 받기 위한 소통 창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는 뷰크의 All Is Full of Love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